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치명적이었던 사랑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아이콘, 마릴린 먼로와 조 디마지오. 그들의 만남은 찬란한 열망의 불꽃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 그들의 관계를 관통하는 세 가지, 저주, 열망, 비극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광기와 집착, 그리고 그 끝에 맞이한 처절한 파멸의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끊임없는 외도와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조 디마지오라는 완벽주의자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이때 조마지오는 내면에 들끓었던 배신감과 소유욕으로 악마적 집착으로 변모해갑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뒤틀리고 잠식될 수 있는지 처절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조 디마지오는 자신의 삶이 흔들려도 먼로가 사망한 후에도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핏빛 로맨스의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1952년 야구의 전설 조 디마지오와 할리우드에서 눈부시게 떠오르는 마릴린 먼로의 만남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디마지오, 그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살아있는 신화였죠. 디마지오의 9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 3번의 MVP, 56경기 연속 안타 기록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키 클리퍼라는 별명처럼 정확하고 강력했으며 그라운드 안팎에서 흐트러짐 없는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오차없는 성공과 통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마릴린 먼로의 삶은 불안과 결핍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마릴린 먼로라는 섹스 심벌의 가면 뒤에는 언젠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인정받고 싶은 처절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디마지오는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보호자이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에게서 찾으려 했던 위태로운 열망이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서로 다른 열망을 품고 디마지오는 먼로의 순수함과 연약함에 매료되었고 먼로는 디마지오의 굳건함과 명성에 기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디마지오의 완벽주의적 성향과 통제욕은 먼로의 자유로운 영혼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시작된 그들의 이면에는 이미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저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1937년, 디마지오는 영화 맨해튼 메리고라운드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녀의 이름은 도로시 아놀드, 눈부신 금발 머리에 매혹적인 미소를 가진 여배우였습니다. 디마지오는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는 취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9, 디마지오는 23.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2년 만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화 속 해피엔딩은 디마지오의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도로시 아놀드는 그림 같은 집에서 귀여운 강아지와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완벽하고 축복받은 삶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속고 있었던 것이죠. 디마지오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그동안 대중 앞에서 철저히 숨겨왔던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잃은 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여성들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추악하고 폭력적인 민낯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디마지오는 끔찍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조 주니어가 태어났을 때 디마지오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아들은 그저 귀찮은 존재,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의 비정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닫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으레 그렇듯 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디마지오의 반응은 그야말로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그는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아이의 울음소리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 늘 호텔로 도피해버렸다고 합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던 것이죠. 그의 오만함의 대가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1943년 아내 아놀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결혼 생활의 끔찍한 관계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이혼 사유서에 적힌 잔인한 무관심이라는 문구는 어쩌면 그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그의 커리어는 예기치 않은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합니다. 그의 성적은 초라했고 야구계 안팎에서는 디마지오도 이제 끝났다는 냉정한 평가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결국 쓸쓸히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1952년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결정적 인물이었죠. 은퇴한 37세의 디마지오는 떠오르는 25세의 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의 전 부인처럼 먼로 역시 눈부신 금발에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고 디마지오는 그녀를 본 순간 그야말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의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디마지오의 이런 어색하고 불안정한 모습이 먼로에게는 오히려 묘한 매력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먼로의 어린 시절은 늘 애정결핍 상태였고 그녀의 영혼은 늘 사랑에 목말라 있었죠. 오히려 그의 과묵함에 묘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 두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기폭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수많은 책들이 인정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마지오는 먼로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광적으로 집착했고 먼로는 디마지오의 아버지 같은 보호 본능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불꽃 같은 뜨거움이 강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렬했던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1954년 1월 조 디마지오와 마릴린 먼로는 기습적으로 결혼을 발표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미스터 아메리카와 미스 아메리카의 결합이라며 떠들썩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동화 속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디마지오에게 먼로는 더 이상 스크린 속 여신이 아닌 디마지오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먼로가 영화에서 노출 있는 의상을 입거나 대중 앞에서 섹시한 이미지를 과시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죠. 그의 행동은 먼로의 자존심과 커리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먼로는 진지한 배우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서 연기 수업을 받고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며 자신을 발전시키려 했죠. 하지만 디마지오는 이러한 그녀의 노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로가 그저 아름다운 가정주부,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순종적인 아내이길 바랬습니다. 그의 사랑은 먼로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그녀의 날개를 꺾고 영혼을 가두는 저주와도 같은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디마지오는 먼로를 옥죄는 결혼생활 지침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칙들은 오직 디마지오만을 위한 이기적인 조항들로 가득했죠. 첫째, 먼로가 출연하는 모든 영화는 반드시 자신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 둘째, 그녀가 기존의 금발 미녀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먼로 자신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숨막히는 조항은 디마지오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 앞에서 먼로가 자신보다 빛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날에는 먼로에게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명성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먼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디마지오의 질투와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고 그녀의 모든 사생활을 간섭하려 들었죠. 전화통화 내용을 캐묻고 누구와 만나는지 일일이 보고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먼로의 내면에서는 반항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성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서곡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디마지오의 열망은 먼로에게 저주가 되었고 그 저주는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 나머지 점점 더 술에 의존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량의 진정제를 복용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벼랑 끝까지 내몰린 먼로는 디마지오의 숨막히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보컬 코치였던 할 셰이퍼와 불륜 관계를 맺고 맙니다. 어쩌면 그녀의 외도는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는 무언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디마지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복수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셰이퍼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멀로가 오지 말라고 연락하지 않았다면 셰이퍼는 위험한 초대에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미지 관리에 철저했던 디마지오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끔찍한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디마지오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단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억눌렸던 분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고야 맙니다. 1954년 9월, 결혼한 지 불과 몇 달이 흐르고 아직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그 시기에 디마지오와 멀로 사이에는 역사의 길이 남을 악명 높은 충돌이 발생하고 맙니다. 멀로가 영화 7년 만에 외출해서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하얀 드레스 자락이 아찔하게 날리는 그야말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장면을 촬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디마지오는 촬영장 한쪽 구석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디마지오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디마지오에게 있어 자신의 여자가 만인 앞에서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그러나 이 장면은 누가 봐도 관능적이었고 멀로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디마지오는 감독을 포함한 동료 배우와 스태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멀로에게 격렬한 비난과 폭행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멀로의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의 폭력은 그의 좌절감과 분노, 그리고 멀로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멀로에게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한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디마지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됩니다. 멀로가 결혼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혼 사유는 놀랍게도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제기했던 것과 똑같은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디마지오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디마지오는 점점 더 기괴하고 소름 돋는 방식으로 멀로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는 멀로와 똑같이 생긴 금발의 글래머 여성들과 수많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심지어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였던 마릴린 맥나이트와 결혼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병적이다 못해 지독했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연은 이제 또 다른,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에도 디마지오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멀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집착은 더욱 병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멀로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사생활을 감시했고 심지어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려 했죠. 이때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도 이들의 병적인 관계를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끈에 묶인 듯 디마지오와 멀로는 서로를 완전히 놓지 못했죠. 이혼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디마지오는 멀로의 수술을 위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보호자라도 된 듯 이번부터 회복까지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정한 모습들은 그저 위태로운 현실 위에 덧씌운 얇은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전히 시커먼 진실이 꿈틀대고 있었으니까요. 디마지오는 어떻게든 멀로의 남편 자리를 되찾기 위해 두 번째 오디션을 치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멀로는 이미 그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죠. 물론 그들은 가끔씩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멀로는 더 이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미 말론 브란도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으며 셰이퍼와의 미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멀로는 마치 봉인이 해제된 듯 더욱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애정 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디마지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그의 내면을 불타는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멀로가 영화 사랑을 합시다를 촬영하며 프랑스의 이브 몽탕과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이브 몽탕은 배우 시몬 시뇨레와 결혼한 유부남이었지만 멀로는 몽탕에게서 지적인 매력과 예술적 감성을 느꼈고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죠. 이들의 분류는 비밀이었지만 디마지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여자였던 멀로가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딴따라와 놀아난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제지를 할 수도 없었죠. 이 무력감은 그의 집착을 더욱 병적으로 키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연문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스캔들이었죠. 멀로는 케네디에게 매혹되었고 자신이 퍼스트레이디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까지 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백악관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케네디를 찾았고 1962년 5월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서 숨막힐 듯 섹시한 목소리로 해피 벌스데이 미스터 프레전트를 부른 장면은 전설로 남아있죠. 이 모습은 TV로 생중계되었고 디마지오 역시 이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미국의 영웅이었던 자신이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가 현직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존재 가치의 심각한 모욕이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케네디가 멀로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동생 로버트를 보냈다가 오히려 로버트마저 멀로와 깊은 관계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멀로는 두 형제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고 그들의 권력과 매력에 취해 있었지만 이용당하고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이 과정에서 멀로는 극심한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디마지오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멀로와 케네디 형제의 미래 현장을 덮치려 했고 불타는 질투심과 함께 케네디 형제가 멀로를 타락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심지어 FBI 국장 에드거 후버에게 케네디 형제의 부도덕함을 고발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저주받은 사랑이 만들어낸 광기의 지옥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역시 멀로의 남자 중 하나였습니다. 시나트라는 한때 디마지오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멀로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죠. 시나트라는 멀로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디마지오는 시나트라를 멀로를 망치는 악마로 여겼고 그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멀로의 끊임없는 외도는 디마지오에게 배신의 칼날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열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절규와 함께 그녀를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아니 파괴해서라도 소유하려는 뒤틀린 열망으로 변질되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비극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의 연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멀로가 만나는 남자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습니다. 멀로의 새로운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스토킹이자 그녀의 삶을 옥죄는 공포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광대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은 디마지오는 멀로를 되찾기 위해 180도 달라집니다. 분노 조절 치료를 받고 술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모두 멀로를 위해서 그랬다지만 멀로는 오히려 그에게 반격했습니다. 마릴린은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합니다. 디마지오는 충격을 받았지만 두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1961년 멀로와 밀러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멀로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결국 1961년 멀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병실에서 절망에 빠진 멀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디마지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디마지오는 한달음에 뉴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멀로를 퇴원시켰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폈죠. 이 모습은 마치 위기에 처한 연인을 구하는 기사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전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모든 남자에게 버림받고 가장 취약해진 멀로가 지금이야말로 그녀를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지켜주겠어 라는 메시지를 통해 그녀를 심리적으로 다시 예속시키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이 시기에 두 사람의 재결합설이 강력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멀로 역시 한때나마 그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디마지오의 통제욕과 멀로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죠. 이 짧은 평화는 어쩌면 더 큰 비극을 앞둔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1962년 8월 5일 마릴린 멀로는 자신의 집 침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지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죠. 케네디 형제와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으로 암살당했다는 음모론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디마지오에게 멀로의 죽음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할리우드의 위선적인 조문객들과 케네디 가문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섰습니다. 당신들이 내 사랑을 죽인 거라며 분노했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영원히 내 곁을 떠났다는 처절한 상실감이 뒤엉켜 있었을 겁니다. 또한 멀로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매주 내 무덤에 꽃을 가져다 줄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약속을 지켰습니다. 디마지오는 20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어김없이 6송이의 장미를 멀로의 무덤에 보냈습니다. 이 지극한 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로의 수많은 외도로 평생 고통받았던 디마지오, 그에게 장미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뒤틀린 감정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 자신이 여자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빼앗겼던 그녀를 죽어서라도 자신의 여자로 영원히 소유하려는 마지막 열망의 표시는 아니었을까요? 그는 그 누구도 멀로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그녀의 유일한 수호자이자 영원한 소유주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랑이 맞이한 비극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로의 죽음 이후에도 디마지오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기괴하고 섬뜩한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작가 데이비드 헤이먼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바로 디마지오가 멀로 사망 후 엄청난 돈을 들여 그녀와 똑같이 생긴 실물 크기의 복제 인형을 주문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마지오는 인형에게 위대한 마릴린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인형을 자신의 침실에 두고 함께 잠을 잤으며 심지어 말만 못할 뿐이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며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랑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병적인 집착의 결정체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멀로 대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완벽하고 순종적인 멀로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이 복제 인형은 그의 통제욕과 소유욕, 그리고 배신당한 사랑의 도착적인 판타지가 결합된 끔찍하고도 슬픈 결과물이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 디마지오 역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1999년 3월 8일, 8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던 단 한 사람, 마릴린 멀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멀로를 만날 수 있겠군. 이 마지막 유언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잊지 못했던 순애보라며 감동했지만 이것은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다른 남자들에게 빼앗겼던 그녀를 저 세상에서는 온전히 자신만의 여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마지막 소유욕의 발현이었습니다. 평생 멀로의 배신이라는 저주에 시달렸던 그에게 그녀를 영원히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최종적인 성취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집착과 소유욕이 어디까지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